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나라 중에 하나로 전 세계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모두 나열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건 대단하다, 특이하다 싶은 사례들로 모아 탑3로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3위는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 기자가 쓴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훌륭한 점이 많은 민족이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살펴보자면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이 없는 나라, 문맹률 1% 미만의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제대로 전쟁이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나라,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는 유일한 민족,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 약소국에겐 관대한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눈에 띄는 건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입니다. 마이클 브린 기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두 나라 사이에는 역사적으로도 존경심과 경멸감이 교차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학자 중에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을 깔보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조선 선비를 존경하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점차 얕보는 마음이 강해지고 급기야 정한론으로 비화합니다. 임진왜란 후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 중에서도 일본에 대한 우월감을 즐긴 이가 많습니다. 서연섭 씨가 쓴 일본은 있다는 책을 보면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 과정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속된 말로 일본의 식자들을 얕보고 갖고 놀았다. 일본 측 기록을 보면 일본인들이 휘호를 받기 위해 내미는 종이에 조선 문사들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문진을 놓는 대신 발 뒤꿈치로 밟고 냅다 휘갈겨 썼다고 합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에도시대 일본 지식인들은 조선의 선비와 학문을 흠모했습니다. 오규 소라이라는 유명한 유학자는 에도시대에 인근 시나가와로 이사간 친구에게 그 나라에 일이 가까이 다가가 사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정색을 하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리는 일본 단위로는 약 7.8km이고 그 나라는 물론 조선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은 일본을 대놓고 무시했고 일본의 지식인들은 대한민국을 흠모했다는 것입니다. 참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이 참 강대국인데 왜 이렇게 강대국 같지가 않고 만만해 보이는 거죠? 참 신기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2위는 최단기간 경제성장국, 첨단과학, 기술국인 나라입니다. 이 사실은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리셋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안 그래도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에 시동을 걸고 있다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당시 농업 생산력으로는 전 국민이 기아를 면치 못했습니다. 농촌에서조차 수입 밀가루가 있어도 굶는 판이었습니다. GDP 감소 수치 자체는 무시할 만했습니다. 1950년 한 해 동안에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6.25는 국가 경쟁력과 발전 역량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만큼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인적 피해만 300만 이상의 물적으로는 전력 74%, 남한공업의 60%,
건물 66만 100동, 전선 60만 766km, 교량 9,312km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물적 인프라를 날려먹고 사실상 맨 땅의 헤딩으로 다시 시작한 셈입니다. 한강엔 기적이란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운 장면 내각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부른 것에 빗대어 6.25 전쟁을 치르고 국토와 인력이 넉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1950년 6.25 전쟁 이후 1997년 구제금융이 있기까지의 대한민국 경제 초고속 성장을 상징하는 말로 두루 쓰이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는 이를 외국에서 아시아의 4마리 용 국가와 함께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초고속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 80%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 절정기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1971년 수출 규모는 1964년에 비해 10배 늘어나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70년대 중공업화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기존 선진 강대국들이 중공업 부가가치가 경공업을 추월하는 산업화가 최소한 50년 이상은 걸렸던 것을 10년 이내로 좁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초고속 성장을 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1위는 녹쥐아입니다. 일제는 35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수탈해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유무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갔습니다. 산이나 숲에서 나는 자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솔방울 하나까지도 징발해 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산과 숲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이미 황폐해진 산들은 6.25를 거치며 그야말로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산들은 나무로 빽빽합니다. 불과 50년, 60년 사이에 몰라볼 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사막화된 대한민국 국토를 본 당시 유엔은 한국은 회생 불가능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단기간에 국토 녹화와 경제발전에 성공한 전세계 유일의 국가,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진정한 애국자의 피땀이 있습니다. 나무와 나라를 사랑해 나무 영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현신규 박사는 세계가 감탄한 기적을 만들어내셨고 생전 이 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평생을 나무하고만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나무는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내가 나무 속에 사는지 나무가 내 속에 있는지조차 모를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그의 원래 꿈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지만 여유가 없었던 집안 사정으로 수원 농림학교에 진학합니다. 이후 친구의 도움으로 일본 규슈 제국대 임학과에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3학년 때 실습 여행 겸 조선으로 돌아와 조국을 다시 마주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 박사는 일제강점기 수탈과 6.25 전쟁 후유증을 겪으며 황폐해진 조국 땅에 살림이 흉물스러울 정도로 황폐해진 모습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훗날 현 박사가 나무의 품종을 개량해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집을 팔아 학비를 마련해가며 임학 공부에 전념한 이후 1952년 현 박사는 소나무 하나를 개발합니다. 당시에는 리기다, 테다 등 두 종자의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지만 성장 속도가 느리고 재질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테다 소나무의 경우 재질이 좋고 생장 속도가 빨랐으나 추위에 약하고 비옥한 땅에서만 자랐습니다. 현 박사는 미국 동북부 원산의 리기다 소나무와 동남부 원산의 테다 소나무를 교접해 리기테다 소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이 둘의 장점만 고루 받아온 리기테다는 추위에 강한 동시에 꼿꼿하고 해충에 강하며 생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런 리기테다 소나무의 장점은 당시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강대국 미국의 귀도 솔깃하게 만들었는데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원조가 절실했던 1962년 미 의회에 한국의 미래에 가망이 없으니 원조를 삭감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미 상원의원 알렉산더 윌리
일리는 현 박사의 리기테다 소나무를 언급하며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안건은 부결되어 한국은 예정대로 원조를 받을 수 있었고, 이 원조는 한국이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리기테다 나무에서 한국의 미래를 내다봤고 경제 원조도 해주어 아무것도 없었던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리기테다는 탄광이 밀집된 일리노이, 미시건주의 폐색지를 녹화하는데 일조를 했고 기적의 나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현 박사는 이어 1953년에는 은백양과 수원 사시나무를 교잡해 경사진 땅에서도 잘 자라고 오염에 견디는 힘이 강해 헐벗은 산을 녹화하는데 알맞은 현 박사의 걸작 은사시나무를 만들어냈습니다. 성장이 빠르고 곱게 자라며 대규모 번식이 가능한 종이었습니다. 해충과 오염에도 강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현사시나무 역시 해외로 진출했는데요. 1980년대 낙엽병으로 골머리를 썩던 뉴질랜드는 현사시나무가 낙엽병에 저항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국의 숲을 현사시나무로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현사시나무는 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사시나무의 아빠나무인 수원사시나무가 처음 발견된 수원 여기산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현신규 박사는 1986년 74세의 나이로 타계합니다. 그때까지 그가 심은 나무의 수는 무려 2억 9천만 그루입니다. 나무와 숲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현신규 박사님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2년 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여러 위인들의 노력과 업적이 있었습니다. 훗날 후손들은 지금 현 세대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제가 오늘 하루 행복해지는 법 알려드릴까요? 제일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본다. 하루에 3번씩 사진을 찍을 때처럼 환하게 웃어본다. 하고 싶은 일을 적고 하나씩 시도해본다. 시간 날 때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든다. 음악을 크게 틀고 내 마음대로 춤을 춘다. 매일 나만을 위한 시간을 10분이라도 확보한다. 고맙고 감사한 것을 하루 한 가지씩 적어본다. 우울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비밀 장소를 만들어 둔다. 나의 장점을 헤아려 본다. 멋진 여행을 계획해 본다. 나 자신을 위해서 꽃을 산다. 내일은 오늘보다 무엇이 나아질지 생각한다. 행복해지는 법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서 4명의 축구 전문가를 화상으로 연결해 토론한 지난 3편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축구 역사상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이어갑니다. 4명의 패널들이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강자로 과연 누구를 뽑았을지 함께 지켜봐주세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接下来咱们进行第二个话题，孙兴民的足坛历史地位究竟如何？当然，这个如何定义啊？当然，这个地位呢，包括了2重，一重呢是现役的这个地位，另一重呢是历史地位。大家通过自己的观点来聊一聊。还是阿冷先开始。我觉得就是现役的话，亚洲第一，这应该是毋庸置疑的吧。就是历史地位，我觉得我不太好评价，因为我觉得是应该在球员退役之后才能评价他的历史地位。但是如果他能够在退役之前拿到欧冠或者拿到英超的话，那应该就是亚洲历史第一人了。但是虽然他本人肯定会说他不是什么亚洲球王，不是什么亚洲之光，但是他就是在谦虚啦，他明明就是啊。但是就从我的角度来看，我一直觉得他是一个世界级球星，我一直都是以一个世界球星的角度去看他的，然后也希望大家可以跳出亚洲的范围去看他。包括他去年入围了金球奖前30的名单，
也是对他能力的一种肯定吧。然后就是在他的这个左边锋的位置上，我觉得现在以他的现在这个状态，应该世界前5甚至前3都说得过去吧。对，阿冷呢还是保守估计。还是保守估计。阿冷非常坚定地表达了自己的观点，他认为孙兴民呢有能力啊，至少咱们这个话题给的范围太小了，不能光讨论亚洲，应该放眼世界的角度呢去考虑孙兴民。而且他提到了一个很重要的观点，如果在生涯的这个巅峰期可以拿到英超冠军，甚至欧冠联赛的冠军的话，孙兴民可以在职业生涯还没有结束的时候就可以排到亚洲历史第1人的这个位置。新苗老师来聊一聊你的观点。首先这个关于孙兴民的历史地位，主要的大家议论最多就是他在亚洲历史上面的一个地位。我觉着，以我的一个观点来看的话，他是亚洲历史第1球星的。现在起码来看的话，我觉得是有力竞争者，甚至是稳稳的跟车范根就处在同一个身位吧。首先，关于亚洲历史球星的话呢，2战前的像阿尔坎塔拉呀、像李惠堂啊这种球星，一般是不把他们计算在内的。咱们说从这些年来说的话，一般议论的就是他的2位韩国前辈，一位是车范根，一位是朴智星。中田英寿呢其实要稍微差一些了，与这几位相比的话，车范根他当年最厉害的几个荣誉吧，一个是当年车范根效力的德甲是那个时候的，就是70年代末80年代初期小世界杯的意甲之前，那是世界第1联赛。他在当时的德甲表现非常非常的出色，数据也非常的好。另外，在当时他是这个联盟杯里面表现非常出色，决赛也有过这个绝平的进球。那会儿的联盟杯跟现在这个欧联杯可不一样，那会儿联盟杯含金量是非常非常高的。这是车范根主要的一个荣誉。而朴智星呢，我个人觉得，当他去作为一个个体来比较的时候，他是一个非常优秀的螺丝钉型的一个球员。但是我们知道，他虽然团队荣誉有欧冠冠军，有2年这个欧冠决赛的首发这样的一些成绩，但是实际上他往下数几个人是吧 ？C 罗、鲁尼、斯科尔斯，往下数到好几位才能数到朴智星。但是孙兴民目前在热刺的队内的话，我们就算咱们说谦虚点讲的话，数仨人总得数到孙兴民吧。所以队内地位上来说的话，我觉得他比当时的朴智星是要高不少的。所以虽然团队荣誉现在不如朴智星，但是我觉着如果以个人来比较的话，他是要比朴智星略高一些的。跟车范根比的话，我觉得这是一个针尖对麦芒的一个比较，因为当时的德甲的地位也好，联盟杯的含金量也好啊，孙兴民现在如果跟车范根比的话，稍微有点难。但是以他目前的一个势头来看的话，我觉得可以稍微贷款一下他未来几年的这个荣誉啊，因为虽然说他现在没有退役，刚刚阿冷也提到了，因为一个没有退役的球星的话，直接给他盖棺定论，有点不太负责任。但是我觉得目视可见的未来几年，孙兴民的数据也好，荣誉也好，只会说是逐渐的积累的。所以我觉得，如果今天评历史地位，我觉得他略逊车范根一些，但是贷款一下他未来几年可能的一个表现的话，我觉得超过车范根应该只是时间问题了。而且我觉得新苗老师有点意犹未尽，就是他一直在隐喻着一个话题，就是未来几年，咱们现在讨论的是热刺球员孙兴民。那像刚才 ESPN 的记者也在说，那未来几年孙兴民孙兴民是不是还去一个比热刺更高的平台？或者热刺本身这支球队会发生一个更大的变化，它变成一个更高的平台？这个实际上是未来最大的一个不确定性。好，聊你对于孙兴民的这个看法。不是很同意刚才新梅老师的观点啊。我觉得在我们评这个历史地位的时候，不存在任何贷款的情况。可能我比较现实，就事论事来说，孙兴民一定是现役的亚洲第1，也绝对是世界级的球员，但他并不是亚洲历史第1。因为我们放眼世界足坛的历史，你做任何的第1名都是要拿硬荣誉来说话的，否则那叫无冕之王。但是孙兴民已经28岁了，他没有取得过任何的个人荣誉，而他去年是超越了车范根的韩国旅欧球员的进球纪录，但是在荣誉层面呢，车范根是2届欧洲联盟杯的冠军，而且是27岁在法兰克福拿作为核心，30岁决赛进球在勒沃库森又拿。他也是国际足球协会和统计联合会评选的20世纪亚洲最强的球员，亚洲最佳球员。所以现阶段，我认为，车范根还是当之无愧的亚洲历史第1人。但是，孙兴民只要能够在未来的英超和欧战拿到一个冠军，
考虑到热刺的规模，因为它并不是我们传统意义上最强的那几个球队，它并没有最好的配置。考虑到现在赛事孙兴民参加的难度，因为不管是欧战还是英超都太难。我觉得只要拿一个重大赛事的奖杯就可以超越车范根。另外一个问题，他是不是该去其他的俱乐部？这一点我也不是很赞同。我认为热刺是最适合孙兴民没有之一的俱乐部。为什么？因为可能他到了其他些俱乐部，他就拿不到现在他所能拿到的战术地位了。而且穆里尼奥对他的肯定，对他的这个运用，都是其他教练所难以去企及的。波切蒂诺也很看重他，但是把他当做一个正常的边锋来用。为什么穆里尼奥来了之后就可以让凯恩去回撤，让孙兴民去插他身后的空当？因为他认为孙兴民是值得他这么做的球员，他让孙兴民更靠近禁区。让他有无限的开火权，让他有更大的自由度，给了他起飞的平台，所以现在孙兴民回报给了热刺这样的成绩。所以我觉得个人的奋斗固然重要，但是你要考虑到历史的进程，我觉得热刺是最适合的球队。我觉得他的观点跟你有点像，家庭老师。对呀，因为你评历史地位肯定必须要把这个荣誉放在里边，你不能光看数据啊，对吧？体育解说还是相对非常拿客观的。拿金靴的人太多了，对吧？你没有荣誉，这个你说不过去。所以说宇轩的看数据也可以啊，看数据也可以。车范根当年在德甲单赛季17球，孙兴民目前还没有达到过这样的成绩啊。那你这个我就反驳你了。这个赛季孙兴民要进不了17个球的话，我直播吃足球啊。哎，好，可以，我想看这个录像一定要留下来啊。哎，接下来呢，请哲代啊，你作为一个专业的球迷的角度来聊一聊对于孙兴民的一些看法啊。因为首先我不是媒体人，我是一个普通球迷，我是一个热刺球迷，所以评论孙兴民在他的足坛地位，我觉得从热刺球迷的角度来说，他绝对当之无愧的是世界级。他是世界上，我可以这么说，我觉得他是世界上最好的枪管子。如果把一支球队的进攻体系比作一把枪的话，那孙兴民就是世界上最好的枪管子。他不管就之前几位老师其实都提到了他的这个赛季的 XG， 其实他的 XG 并不是这个赛季才开始的，他从15-16赛季开始到今天为止，一共5年的时间，他进了100多个球。他的100多球，他其实 XG 都多少呢？其实只有60多，他的进球数远超他的 XG， 他的射门能力已经达到了世界，我觉得如果不能进前3的话，我觉得前5是妥妥的这个数字。那我觉得他的个人能力绝对是一个世界级的一个能力。那表现或者说一个荣誉的，其实这个是靠球队，并不是靠他自己的。我相信穆里尼奥来了之后，球队荣誉方面其实是完全是有的一争的。那如果只要有了荣誉的价值，团队荣誉的价值，孙兴民在我不喜欢说什么亚洲一哥这种词汇，我觉得孙兴民的舞台应该是放眼全世界的。他在世界上，他去年拿的金球奖的第22名。如果今年以现在的成绩、现在的发挥能够持续表现的话，他的舞台绝对是浩瀚。